안녕하세요. 한 주가 또 지났네요. 오늘은 어, 마지막 장 강의입니다. 음, 10장을 보시면 주요국 약 7개국에 대한 노사관계를 너무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수록을 해서요. 이걸 다 어떻게 강의를 풀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장은 강의를 두 번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 대한 노사관계 내용을 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나머지 일본, 싱가포르, 중국에 대한 고용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국제기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4개국에 대한 어떤 노사관계를 시간에 맞춰서 다 이렇게 정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교재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케이스는 미국 그 서비스 업종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어떤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케이스 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 목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국의 고용관계, 노사관계 역사나 어떤 환경적 요인 그리고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고용관계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두 강의를 마치고 나면 고용관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비교, 장단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부분은 뭐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 아니면 국제노동조합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먼저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에 대한 부분을 국가별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 유형화시킨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297페이지거든요. 이후에 자주 다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일단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노사자율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단체 교섭의 자율주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조합주의로 대표되는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죠.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모두 강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노동운동 아니면 사용자들에게 가부장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어떤 적대적 성격이 갈등이 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같은 유럽이면서 좀 정치적 조합주의와는 다르죠. 민주적 조합주의 혹은 뭐 사회적 조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독일, 스웨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의 어떤 이해균형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화 수준도 높고요. 그런 제도화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까지 이루어지는 그 정도로 노사 간의 어떤 쌍방의 어떤 신의나 어떤 신뢰관계가 되게 두터운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민주주의나 경영참가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뭐 기업조합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업별 노조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온정주의에 기대한 공동체 원리가 관철되는 그런 노사관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별 노조 시스템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종신고용제나 연공설 임금제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국가조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미나 제3세계 국가 내에서 정부 주도, 강력한 정부 주도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규율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기본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제되고 있는 면이 강한 그런 나라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 자체가 형성되어 있냐고 좀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산권 어떤 국가들의 어떤 노사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노동조합 조직 자체가 당 조직의 산하기구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노사관계 자체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크게 유형별로 보면
각 국가별 어떤 노사관계를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걸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각국의, 특히 영국의 노사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어떤 태동국가이고요. 산업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에서 여러 가지 양상의 초기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권이 많이 침해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저항에 맞서서도 자본가들은 기업가들은 탄압을 하게 되고 정부는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법 제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갈등적인 측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케이스가 이제 르라이트라든지 차티스 운동, 우리가 역사책에서 잘 알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정치지향적이고 굉장히 갈등지향적인 양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항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들은 어떤 자기의 조직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기업별로 묶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용접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계 수선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직업에 따라서 자기의 노동력을 팔기 때문에 직업별 노동조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별 노동조합 위주로 조직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체 교섭도 이러한 직업 조직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업별 노동조합의 어떤 특성이 좀 줄어들면서 노동조합이 일반 노동조합화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대규모 산업화입니다. 즉 대량 생산 체제가 더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숙련이나 자기의 어떤 직종별 특성보다는 미숙련으로서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임금 부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조합의 형태들도 직종을 뛰어넘는, 그래서 산업 단위에서 모든 직종이나 직업적 특성을 좀 넘어서는 어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국도 노동조합 운동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자기 대변자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0세기 초반 영국의 노동당이 창단되고요. 노동조합도 일반 노동조합이 산업별로 구분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차 대전을 거치고 영국의 노동조합 운동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세력으로서 노동조합 운동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79년 보수당의 대츠가 집권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츠리즘이라고 하죠. 그 대츠는 이제 관련 집권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그 영국 경제 부흥이라는 명분하에 상당히 많은 어떤 친노동적인 정책을 폐기하고요. 그와 관련된 규제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규제 완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런 부분에 작동을 하게 되고, 특히 영국에서 공공부문이 굉장히 넓게 확산되어 있었는데, 이런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하면서 기업에서 어떤 경쟁력 위주의 어떤 사업 조정이나 그런 구조 조정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도입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대처리즘에 의해서 영국의 노동조합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탄 노조를 비롯해서 굉장히 장기 파업과 총파업을 전개했지만 결국 대처를 꺾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동조합 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노선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그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이유도 같이 작동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전에 노동조합 운동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급감하고 노사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어떤 주도성이 훨씬 강화되는
양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은 이제 그 95년 이후에 영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몇 가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환경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뭐 입헌군주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제조업은 점점 이미 오래전부터 줄어들었고요. 서비스업 위주로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고용구조에서도 파트타이머가 굉장히 높았다, 비중이 높았다 이런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노동자 부분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축 세력은 과거에는 숙련공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종의 특성을 가진 숙련공이었지만 이후에 대량 생산 체제의 도입에 따라서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20세기 초중반은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기본적으로 영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다 보니 당연히 사무직 노동자 위주의 노동조합 운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유형 조직상 특성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한 기업 내에 아니면 한 산업 내에 어떤 노동조합, 가난한 노동조합 몇 개가 있다는 겁니다. 복수로 존재한다는 거죠. 즉 사무직의 가난한 노조와 생산직의 가난한 노조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로즈숍, 뭐냐면 기업에 입사하면서 바로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게 완전히 전통으로 되어 있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다 100% 관철되고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조직은 영국의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은 TUC라고 불리는 영국 노동조합회의입니다. TUC는 전체 노동조합의 상당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74개 노동조합들이 참여되어 있는 중앙 조직이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TUC는 중앙 총연맹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직접 하진 않죠. 그리고 총파업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로 정치권에 대한 로비와 전국적인 어떤 산하 노조의 어떤 관할권을 조정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그 TUC의 상대를 하는 어떤 사용자 단체가 영국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I라고. 그래서 65년도에 결성된 사용자 단체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대변하고 있고요. TUC와 함께 상대를 하지만 그 산하에 있는 산별 연맹들이 단체 교섭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지 CBI가 직접 단체 교섭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사용자 단체는 경영자 협의회라는 조직입니다. 중소 기업들을 주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처이즘 이후에 노사관계가 역전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조가 퇴조하고 사용자들의 어떤 경영자들의 어떤 역할이 강화되면서 80년대 이후에 사용자단체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됐다. 물론 그 이유는 실업이라든지 경쟁력, 국제경쟁 격화라든지 노동조합 세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내에서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더 많아지면서 특히 이러한 어떤 사용자 단체의 역할들이 더 중요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간략하게 요약하면 결국 노사관계에서의 어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단체 교섭 자체는 유지되어 있지만 사용자들의 주도성이 강화되면서 주로 뭐냐면 의사소통이라든지 신경영 전략이라든지 성과급제와 같은 이런 사용자 주도의 어떤 의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자율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노사관계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체 협약도 법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인정도 사용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강제할 수는 없다. 분쟁도 굉장히 뭐냐면 강도가 약하다는 거죠. 강제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의 주요 지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내용은 304페이지부터 있거든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사 자율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본주의 때 이미 산업화 과정을 거친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냐면 신대륙에서의 어떤 산업화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늦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상당히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이나 산업화가 일정 정도 본 궤도가 올랐을 때 미국에서의 어떤 노사관계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은 초기부터 제조업이 발달했고요. 미술연공 위주로 어떤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동자 조직도 왜냐면 1869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너무 이 당시에 어떤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일반 노조로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직종별 위주의 노조 그리고 실리 경제적 조합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노동조합 위주로 미국 노동총동맹이라는 AFL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게 1886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로소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도.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이 미국의 산업화 과정과 미국의 어떤 경제 발전과 동시에 특히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이 일정도의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테일러주의가 본격화가 도입되면서 대량 생산 일괄 그리고 대공장 이런 시스템들이 과학적 경영기법과 연동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들 자체의 어떤 그 결성들을 방해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본의 어떤 탄압이 있으면서 노동자도 되게 급진화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을 결성하는데 이 조직은 무정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냥 급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지만 1차 대전에 대한 어떤 참전 여부에 대한 그 이슈가 IWW를 되게 악화시키는 조직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WW가 무력화되면서 AFL이 다시 중요한 미국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남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20년도에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이 침체됩니다. 그래서 조직률도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대공황이 시작되고요. 이 대공황 과정에서 노동조합 노사관계의 또 다른 큰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시행하면서 와그너법을 제정하면서 노동 삼권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어떤 제도화를 이끄는 조치들을 전격적으로 채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과 같은 굉장히 대단히 노동조합에 의해서 미조직 상태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비로 조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자동차, 철강, 고무, 석탄 이런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산별노조회의라는 CIO로 약자로 칭하는 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은 크게 AFL이라는 직종별 노조와 그 다음에 CIO라는 산별노조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에 55년도에 서로 조직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죠. 이 당시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2차 대전 전에 단체교섭 제도가 정착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의 결정 논리가 결정된 임금을 결정하는 논리가 생계비 연동 임금 인상이라는 코라라는
그런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사실 성장률에 맞춰서 물가가 인상되는 거고요. 그 물가 인상에 대해서 임금이 저절로 높아지는 어떤 호선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과 임금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러면서 노동자 조직률도 상당히 70년대까지 급속도로 확장되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의 노동운동은 경기에 따라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8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은 또 굉장히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80년대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약화되고요. 서비스업이 많아지고 이민자도 늘어나면서 실제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 기반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노동조합 자체가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적 여론을 잃게 되고 결국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직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기존의 AFL, CIO의 어떤 이런 무기력한 이런 대응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산별노조들이 CWC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노동조합 총연맹이죠. 그래서 뭐 국제서비스노조 CAU라든지 전미탄업 운수노조라든지 식품상업, 그 다음에 호텔 레스토랑 노조 같은 노조들이 CWC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어떤 좀 더 분명한 뭐랄까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그런 그룹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이러한 그 AFL-CIO와 다른 이 조직은 총연맹 이름을 CWC에서 CTW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미자동차 노조나 전미 통신노조도 함께 하면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조직률은 2018년 현재로 보면 AFL-CIO가 약 한 1244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CTW가 약 329만 명 정도로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의 노사관계는 이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상승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리고 분열 상황에서 침체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들도 상당히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의 고용관계 환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듯이 여기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상하를 거듭하면서 노사관계 또한 그렇게 따라왔었다. 적다시면서 호황기 때는 노조운동이 일정 정도의 부흥을 맞이하지만 이후에 또 침체, 경기가 악화되면 또 실업률 증가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이 악화되는, 조직률도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부분에서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방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와그너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주 단위에서 어떤 분권적 주의 어떤 관할법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남부 7개 주, 미시시피나 알래바마 포함된 남부 7개 주에는 사실은 노동자 활동에 해악을 미치는 조항들을 가진 노조법들이 존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조 내부에서 노조를 조직할 때 그 직장 내에서의 어떤 그 종업원들의 찬성 비율이 일정 정도 존재하지 않으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의 어떤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조 조직 부분은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 노조를 위주로 해서 대립관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광범위한 미조직 부분에서는 흔히 말하는 사용자, 경영자의 어떤 전행이 관철되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 당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노동조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FL, CIO가 있고요. 소주총연맹으로서 CTW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FL, CIO는 경제적 조합주의에 가깝고, 그 다음에 우리가 CTW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지향하는 노조도 존재하지만 일부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를 해서 굉장히 좀
일정 정도의 어떤 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그런 그 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하는 그런 그룹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AFL-CIO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종별 노조와 산별 노조가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단체는 노조만큼 그렇게 잘 조직되어 있지 않죠.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게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제조업협회라든지 상공회에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의 어떤 그 단체 교섭을 관할한다든지 그리고 노사관계의 어떤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는 노사자율주의 때문에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죠.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 직접적인 규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이 노사 간의 어떤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역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특히 민간 부분에서는 단체 협상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은 그와 달리 공공부문의 사용자적 성격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노사자율주의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 점은 뭐 딴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 지표입니다. 뭐 조합원수나 뭐 여러가지 쟁의 발생 건수를 보시면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조직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10% 미만, 10%에 거의 다 떨어져 있네요. 거의 우리나라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정치적 조합주의에 가까운 나라라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념적이고요. 이념지향적인 노조와 되게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사유분사가 존재하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이거는 그 프랑스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미 파업에 대한 어떤 시민권적 그런 권리를 보면서 파업을 인정했고요. 84년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투적인 노동조합주의가 존재했었고 이러한 생디칼리즘에 근거한 노동조합 조직이 대사용자에 대해서 좀 계급투쟁적인 활동을 전개했죠. 그 대표적인 조직이 지금도 존재하는 CG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GT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었고요. 그래서 주로 정치적 요구나 아니면 경제적 요구를 총파업을 통해서 관철하는 그런 부분으로 쭉 그 요구와 동시에 법제정으로 이어지는 입법투쟁으로 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36년에 산별노조가 중심의 총파업을 인해서 공장에 노동자 대표를 임명한다든지 주 40시간 노동에 대한 요구를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총파업을 했었고요. 1968년도에는 공장별 지부 회용에 대한 것들도 따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프랑스 노동조합 특히 CGT의 어떤 뭐랄까요 지향점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동조합 운동이 단일한 이념으로 다 계속 유지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CGT도 이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자 힘 온건파 경제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힘이라는 FO라는 전국 단위의 어떤 새로운 노조 총연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CGT의 어떤 그 사회주의 지향적인 어떤 그 계급투쟁적인 그런 노조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거는 1980년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우파 정권이 계속 그 2차 대전 이후에 집권했었거든요. 최초의 어떤 사회당 정부가 미테랑 정부입니다. 80년대 이후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 노동자들의 미테랑의 집권을 위해서 미테랑이 아마 그 수상선거에서 두 번 미끌려 삼수해서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미테랑을 적극 지지했고 친노동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겪으면서 보수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조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그러면서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화 부분도 계속 놓쳐지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노사관계의 어떤 새로운 발전의 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조의 조직률은 우리와 비슷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노조 조직 기반이 약한 가운데서도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운동은 굉장히 정치 이념 지향적이다 보니 정치적 조합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관계 환경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조건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프랑스에 대한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당제, 극우부터 극자까지, 그리고 거기 맞춰서 노동자 운동도 대부분 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좌파는 뭐냐면 강력한 어떤 이념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기간상의 국유화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보장이 강력한 사회보장 제도를 추구하는 그런 게 강하면, 우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화적 가부장적인 어떤 옹론주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래서 정치권에서의 자익과 우익이 노사관계에서 노사하고 서로 쌍으로 맞는, 그러다 보니 노사관계의 어떤 갈등 국면이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정치적 조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고용관계 당사자 부분을 살펴보면요,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한 5개의 어떤 대표권을 가진 총 연맹이 존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전국 수준의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 연맹이 CGT라든지 그 다음에 CFDT라든지 FO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FEN이라든지 그 다음에 CFTC라든지 이런 게 5개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 연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강력한 어떤 영향을 행사합니다. 즉, 법상으로 사용자로부터 이제 독립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어떤 그런 조합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조합이란 게. 그래서 법적 지위를 가진 그 법적 권한이 뭐냐면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종업원 대표제에 대해서 자기 노조의 후보자들을 지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협의기구에 자기 대표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노사분규가 많다, 이념적으로 갈려져 있으니까 사안별로, 그리고 사용자 각 노조마다 지향점이 다르고 의제가 다르다 보니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와 달리 사용자 단체는 다원화된 노동조합과 대조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일 조직으로 하나의 사용자 조직은 프랑스 사용자 전국회입니다. CNPF라고 되어 있죠. 전국 기업의 4분의 3을 대표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 이러한 소수, 중앙집중적이고 단일 한 사용자 단체가 여러 이념이 다른 여러 총연맹을 상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뭐랄까요, 사용자의 어떤 대응을 굉장히 명료하게 하는 그런 또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용자 단체도 존재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용자 전국회의로 대표되는 사용자 단체의 이념성이라는 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자체는 그냥 대립적이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뭐 보수당이 잡든 아니면 사회당이 잡든 그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고용관계에 대해서 개입하는 방향이나 지향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개입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자 역할 이상으로
노사관계에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 주요 지표는 쟁의하고 뭐 조직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오히려 더 조직률 자체는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사관계 부분은 과격하거나 총파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독일 부분이네요. 오늘 우리 강의에서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은 독일 제가 소개해드린 저희 책 독일의 일자리 혁명에 대한 부분 우리 중간 과제를 우리 각 챕터별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 챕터에 그 단체 교섭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큰 틀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지만 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시니 오늘 간단하게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이후에 다음번 강의 딴 나라하고 비교하고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까지 다 마친 다음에 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독일의 노사관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프랑스와 달리 이제 독일의 노사관계는 사회적 조합주의나 민주적 조합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노사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이 좀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대립보다는 노동자 경영 참가를 인정하고 노사정 간의 어떤 협의체가 특정 경제 위기 국면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독일의 노사 관계도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독일의 노사 관계는 독일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포괄적인 노동 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혁명 1848년 혁명 당시를 계기로 해서 노동운동이 이제 성장하긴 하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노사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막스의 자본론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영국의 사례가 있지만 막스가 실질적으로 그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자기의 조국인 독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의 어떤 노동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식이 강했거든요. 그 정도로 당시에 독일의 어떤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독일의 어떤 산업화 강경에 대해 포괄적인 노동체제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게 바로 1878년 사회주의 탄압법이라는 겁니다. 노동운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비스마르크 체제에서요. 근데 이런 노동운동의 탄압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시혜적인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제적으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 체제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재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기본 시스템 자체를 독일에서는 이 당시에 이미 일정 초보적인 형태였지만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 노동운동은 국가와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으면서 사실은 뭐냐면 제도화되지 못하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비합법, 반합법 운동을 머물렀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바로 러시아가 소비에트화 되는 거죠. 러시아의 소비에트화가 되면서 소비에트 운동이 독일에도 급속하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3인당이 타협 지점으로서 다른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을 탄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뭐냐면 노동자들의 노동 참권을 보장하면서 노동 운동의 그 급진화를 일정 정도 완충하면서 노사관계를 제도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에 노동자 평의법을 제정해서 노동자 경영 참가도 보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독일의 소비에트화를 사실은 저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흔히 말하는 독일에서의 공산당과 3인당 간의 갈등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후에 분단이
분단되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갈리게 되는 또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의 노동운동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갈 때 또 하나의 어떤 급격한 어떤 충격이 존재했죠. 그게 바로 나치의 등장이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라는 이름의 나치는 1934년 히틀러가 결국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노동조합 해체시켰고요. 단체 교섭 자체를 부인하면서 독일 노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935년에 독일 노동전선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그 자신의 예하 부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 독일의 어떤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이 실제 급진적이고 갈등적인 대립에 빠지게 되면 결국 나치의 집권을 불러왔다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노동조합 운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면서도 굉장히 그 지향점이 분명해지는 3인주의를 지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 또한 그런 탄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까지 보장해주는 식으로 민주적 어떤 기업 질서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산업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결국 나치의 경험이 독일의 노사에게 다른 국가들의 노사관계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뭐냐면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또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교재 318페이지에 주로 나와 있는데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뭐 제가 지금 나치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마샬 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독일의 어떤 경제 부흥과 함께 독일 노동운동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독일 노총 유일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중앙 전국 단위 어떤 노동조합 조직이 몇 개가 있다고 하지만 뭐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노총은 DGB거든요. 독일 노총이라고 보면 DGB인데 이 DGB가 중앙 집중적인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자 이사제 그리고 뭐 근로자 평의 등을 통한 활발한 어떤 경영 참가라든지 그다음 노사정 협의라든지 그다음 산별교섭이라든지 그다음 직업훈련에 대한 참가 이런 것들 같은 굉장히 뭐냐면 딴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붙인 게 있나요? 그래서 이 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은 내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독일도 이제 뭐냐면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 결국 90년도 통일이었죠.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과 이제 통일이 되면서 독일도 새로운 도전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과도한 통일 비용으로 대표되는 경제 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높은 실업률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슈레드가 콜 정부가 무너지고 기민당 보수 정부가 무너지고 정록 3인당과 녹색당의 연정이 형성되면서 슈레드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 슈레드 정부가 1기 때 친노동 정책을 하고 2기 때 하르츠 계획이라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경제 부흥의 어떤 중요한 촉발제가 되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독일의 경제가 부흥하게 되는 재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오면서 2010년도 이후에 이 경제 지표에서 한번 보십시오. 4년도까지 좋지 않다가 4년도 이후에 1.2, 0.7, 3.7, 3.3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6까지 떨어졌다. 다시 10년도에 4.1, 3.7 이렇게 경제 성장이 급격히 역전됩니다. 사실
독일 경제 시스템 내에서 3% 4%는 굉장히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만큼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독일 경제에서 되게 호황으로 전환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사관계 어떤 이런 노동개혁 부분들이 작용한 어떤 여파로 독일 경제가 부흥하는 데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용관계 환경적 요인은 정치제도 이렇게 정당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상식적인 부분이니까요. 다음에 여기 주요 정당을 보시면 3인당과 녹색당이 있네요. 그 다음 기민당과 기사당이 있는데, 여기는 전통적인 정당이고, 그 외에 이제 동독에서 있었던 그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이었던 정당하고, 서독내에 있던 좌익들이 같이 결합하는 좌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적당,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의 어떤 극우파 정당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극우파 정당이 하나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독일의 어떤 정당 정치는 다당제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상황은 앞에서 경제 지표에 본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거는 시간 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43불 정도, 44불이면 거의 5만원입니다. 시급이 5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러한 높은 임금 비용 하에서도 세계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독일 경제, 이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밀이죠. 뭔가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렇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단체 교습과 함께 경영 참가라는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교습은 노동의 대표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경영 참가의 노동의 대표는 사업장 평의회, 근로자 평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종업원 평의회, 이 평의회가 사실은 노조와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평의회는 사실은 파업권도 존재하지 않고 경영 참가에 대한 참가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을 만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업원 평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 이것들이 기업 민주주의인 동시에 산업 민주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 분쟁을 해결하는 노동법이라는 독립적인 법원 기구가 있다는 것들도 굉장히 독일의 노사관계를 특징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마 20대 국회에서도 아마 저는 법안 제정안, 노동법원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걸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노동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노동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노사관계에서의 당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DGB, 거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공무원 조직인 DBB, 그 다음 사무직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DAG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노총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노총은 한 1% 미만이고요. 거의 조직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률 여기서는 2002년 나오지만 이건 옛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히 줄어들어서요. 지금 2017년도 아마 16%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아마 보통 분들이 독일 하면 그냥 노조가 강할 줄 아는데 전통적으로 높은 조직률이 돼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독일도 조직률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조직률의 하락에 대해서 독일 노조의 고민이 굉장히 많다, 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일 노총에는 산별 노조가 원래 예전에 한 20개 정도 나눠져 있었는데요. 다들 서로 간의 어떤 조직적 요구나 아니면 재정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합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 8개 정도의 노조, 산별노조로 DGB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별노조가 금속노조죠. 이게 메탈이라는. 그 다음에 민간과 공공 서비스 전체를 통합해서 만든 통합 서비스 노조라고 베러디,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산별노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평의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 참가를 하는 조직으로서 종업원들, 노조가입 유무와 무관하게 다 조직되어 있는, 그래서 종업원들의 어떤 선거로 인해서 뽑히는 근로자평의회 위원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경영참가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단체는 이제 독일에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중앙집중적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단체의 권한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개별 사용자가 참여 단체 교섭의 주체이기보다는 사용자 단체, 지역에 있는 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주로 단체 교섭의 파트너로서 산별 노조를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런 산별 단체 교섭을 하는 그 산별 사용자 단체들의 총 단체가 이 BDA라고 하는 독일 사용자 단체 연맹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BDI는 우리나라식의 어떤 상공회의소의 전국 중앙조직입니다.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직업훈련을 관할하거나 기술 표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독일은 산별교섭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만일 해당 기업이 뭐냐면 주 정부의 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분이 있는 일정 정도의 어떤 민간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약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다. 여기 기업별 교섭이라는데 기업별 교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폭스바겐의 사용자, 개별 사용자가 사용자 대표가 되면 노동측의 교섭 대표자는 지역 노조와 폭스바겐 소속의 노동자 대표가 같이 묶여서 교섭을 한다는 거죠. 독특한 어떤 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역할은 여러 가지 산업민주주의나 아니면 단체 교섭을 위한 제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독일의 노사관계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적 노사관계가 안착하고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절차에 맞춰서 산업 차원에서 노사가 서로 협의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교섭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기업 단위로 내려오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관계주의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